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한국사 책을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제 시대별로 다 다르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읽은 책은 또 어땠는지 전 책과 비교해서 어떻게 좋았는지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같이 수업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사 책을 정말 싫어했고요. 그리고 사실 읽을 때 조금 지루했어요. 근데 이번 책은 그래도 조금 현재와 가까워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 그래도 흥미롭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이번 책은 다른 역사책이랑 다르게 그림도 적절하게 들어있고 이야기도 꽤 재밌게 나오고 또 중요한 요점 정리도 잘해주고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혹시 동화 음. 말해주세요. 저는 지난 한국사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떨 것인지 생각은 지금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저희 집에서 읽은 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설명이 풍부하고 사진 자료가 많아서 보기 편하고 또 근대 시대, 현재 시대와 되게 비슷한 그 대통령 선거 얘기 같은 것도 있어서 보기에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이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점이 다른 책들은 대부분 뭐 왕, 대통령, 정치적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도 물론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만 이 책의 그 챕터마다 부록 비슷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어떤 노래가 유행했는지 어떤 청년 문화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뭐 민중의 삶 또는 뭐 일반 서민의 삶, 국민의 삶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그리고 좀 흥미 있게 그 역사를 여러 면에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런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그다음 이 책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 사건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은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다라고 됐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불길에 휩싸여서 시위를 이렇게 한 그 사건이 너무 저한테는 안타깝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 승민이 해주세요. 저는 이 성수대교 붕괴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냥 뭐 경제 성장만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그래서 IMF도 터지고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다음 동화 말해주세요. 저는 동화 멈췄나? 오래 걸렸다. 동화 렉 걸렸나 보다. 근로노동법을 얘기했던 전태일 학생이 네? 들리세요?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들려. 됐다. 전태 네, 근로노동법을 주장한 전태일이 근로노동법을 안고 불에 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불에 타서 죽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가장 뭐 이렇게 흥미롭게 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왜곡된 식민지 자본주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 쌀을 갖고 투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코인 뭐 그
그 뭐라 그러지? 그 알트코인 가상화폐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투자인지 투기인지 해갖고 그 열풍이 부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 당시에 그 미도 투기가 되게 많았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의 광풍에 그 빠져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런 모습이 요즘 청년들도 그냥 정상적으로 그 월급 받아갖고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한탕을 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흥미롭고 또 거기에 보면 당시에 그 무슨 백화점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뭐 거기를 가보는 게 뭐 이렇게 그 꾸미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개발의 어떤 그런 열풍들 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했을 때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김구 선생님은 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신이 김구라면 아니면 자신이 우리 조선 백성들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김구 선생님처럼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좋고 너무 행복한 게 먼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 감정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도 뭔가 당장 기쁜 감정이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독립 안 돼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동아 말해주세요. 동아야 잘 안 들려? 이어서 말하는 여기 렉이 걸리나요 지금? 이제는 렉이 들려. 또. 그래. 이어서 김구 선생님 말씀에 대한 거를 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그때 자신이 느꼈을 감정. 저도 딱 김구 선생님이랑 또 다른 외부에서 모두가 독립을 위해 우리 동아 어,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동아가 혹시 와이파이 잡아 쓰는 거야? 아니면 동아야 준비하고 유선이야?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 일본이 와이파이요. 그렇구나. 혹시 뭐 어디 좀 이렇게 더 잘 잡히는데? 라고 해야 되나? 로 옮겨 가던가 아니면 지금 자꾸 좀 끊기긴 하는데 어쨌든 다시 지금 얘기해봐. 들리긴 하니까. 그럼 이런 방에 가가지고 할게요. 그래. 김구 선생님께서 독립 준비나 또 외부에서도 다 독립 준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미국이 먼저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 기뻤을 텐데 김구 선생님과 또 외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려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니까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잠시 볼게요. 그래.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볼 것 같은데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놀라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방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그런 감정을 가졌을 텐데 가만히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놓고 보니 예를 들면 자기가 일을 해야 자기도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독립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불길함을 느꼈었고 그것들이 결국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 그런 예감이 있었고 그 불길한 예감이 좀 이렇게 맞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저라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안목을 보면서 앞으로 나도 그런 안목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
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민이. 151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그 한일 기본 조약 때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한 명 없음. 저기 자료 옮겨간대.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때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으면 일본이 안 우겼을 것 같은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일본은 독도에 좋은 자원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우겼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효 말해주세요. 네, 저도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상한 역사적으로 이제 이상한 자료들을 대고 오기면서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이때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또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이거를 그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원래 우리 협상을 할 때는 누군가 아쉬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건데 아쉬운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배짱을 부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는 너무 급하니까 뭐든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이제 그 급한 볼일을 다 해결했으면 나올 때는 이제 사람 마음이 싹 변하는 그게 이제 이른바 인지상정인 것처럼 그 협상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에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나라 역시 그 한일 외교협정을 맺은 이유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그 부분들을 독도 문제가 걸려갖고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배짱 있게 그럼 우리 그거 외교협정 안 맞는다라고 과연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건가라는 점에서 조금 사실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는 그 승민이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만약 그때 그 외교 문제가 결정이 되었더라면 나중에 물론 딴소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제 관계라는 것들이 이렇게 협정을 맺었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그것들이 갖는 효력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다음으로는 그 앞에 한일회담이 1951년에 시작됐다가 구보다 망언인가 그런 것 때문에 회담이 그만둬졌는데 만약 자신이 여기 나온 박정희였으면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만 빌릴 수 있으면 과거의 잘못이나 반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을 건지 아니면 이런 망언 때문에 회담 안 했을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뭐 회담을 하되 확실히 반성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회담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유 말해주세요. 저 몇 쪽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50쪽이요. 저는 그럼 선생님 다음으로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승민 입장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당시 우리가 돈이 너무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던가 그 외교사 어떤 그런 그 반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으나 당시 우리가 가난해서 극복이라는 어떤 그런 지점이 더 중요한 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우선은 그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더
실용적이지 않냐, 실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한일 외교협정이 과연 잘 맺은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들,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배상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협상의 기술이 과연 뛰어났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지우 얘기하기 어, 잠깐만 지우 네. 얘기하기 전에 동아 옮긴 거야 이제? 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잠깐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지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한일 외교협정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한일 외교협정을 다시 맺은 거 혹시 기억나니 동아야? 150페이지. 그럴 때 이제 그 독도 문제가 걸리니까 그 심하게는 그 당시 그 협상의 대표였던 나중에 이제 우리 JP 김종필이라는 분이 독도를 파괴해 버리면 되지 않냐, 독도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그 협상의 걸림돌이 제거될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한일 외교 협정을 맺는 데 매달렸었고,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들에 일본의 어떤 그런 참여와 배상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갈등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 정신대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청산되지 않았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일본은 한일 외교협정 당시에 우리 다 뭐했다? 우리는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너희 정부 문제인데 왜 한국 정부 너희들은 과거에 끝난 일 갖고 자꾸 시비 거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 일본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안에서는 당시 한일 외교 협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비판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 한일 외교 협정이 맺어질 당시에 그 굴욕적인 한일 외교 협정을 거부하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런 저항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당시 집권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그 차관 돈이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한일 외교 협정을 강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일 외교 협정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동아가 만약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다면 회담의 책임자였다면 한일 외교 협정을 이렇게 맺었을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현재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 이해됐니? 네. 지우. 네. 저는 한일 외교협정을 맺었을 것 같은 게, 일단 이렇게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이걸 맺지, 자존심 때문에 맺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크게 조금 IMF처럼 흔들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조금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 말해주세요. 저는 한일 외교 협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일 외교 협정을 안 했으면 일본이랑 사이가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때 일본의 태도는 반성을 하지 않고 구보다 망언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아서 뭔가 돈은 필요하지만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게 부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동아, 지우하고 승민이가 이렇게 이 책에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했는데, 혹시 동아도 뭐 친구들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 책에서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즉석에서 떠오른 것이 있으면 동아가 진행을 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다음번에 해도 좋고, 동아가 결정하면 돼.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는 다음번에
뭐 주제 생각해 책 읽다가 아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게 궁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화를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 가지 자기가 뭐한 가지면 한 가지 좋고 뭐 서너 가지 좋고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한 학기 동안 현대사 뭐 한 학기 이상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거 다 다룰 수 없어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지우와 동화가 그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뭐 인상 깊은 부분으로 꼽았기 때문에 그 청년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승민이가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책에서 좀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으면 그 지점들 얘기해 주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전태일 얘기 나오는 게 몇 쪽이었어? 161쪽이 시작으로 그 뒤쪽이 있어요. 100 몇 쪽? 164쪽? 165쪽?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속 성장의 그늘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스제님이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셨을 때가 스제님이 기저귀 차고 기저귀도 안 차고 이렇게 겨우 이제 엉금엉금 기어 다닐 때 아니면 기어도 못 다닐 수도 있겠다. 겨우 뒤집기 정도 했을 때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승민아 왜? 너무 오래된 일 같아? 그래서 요 1970년에 벌어진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1970년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70년대라고 하면 혹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70년대라고 하는지 알아? 뭐 60년대 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60년대 60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60년부터 69년까지 60년부터 69년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61년부터 네? 70년까지를 60년대라고 합니다. 70년대 하면 71년부터 70년은 70년대 포함 80년까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뭔가 71년부터 이상하네. 80년까지. 요거 이제 70년대라고 얘기하고 60년대라고 얘기해서 아까 승미가 말한 대로 60년부터 69년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21세기는 몇 년부터? 2000년부터 1년부터 원래는 2001년 1999년까지. 아니 9990 아니지. 2000 몇 년이야? 99년까지. 요거를 이제 21세기로 이야기합니다. 그 100년을. 2100년까지다.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선생님 헷갈리네. 2001년부터 2100년까지. 그런데 그냥 21세기 하면 2000년부터도 그냥 21세기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0년이라는 게 없어. 그렇잖아. 1년부터 시작했잖아. 1년, 2년, 3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는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 그 다음에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 그러면 이제 2001년부터 2100년까지는 21세기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2000년부터를 21세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어쨌든 70년대. 근데 이 70년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난 그리고 대부분이 이른바 농업국가였던 그런 부분에서 7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최소한 이제 굶지 않고 살았던 굶주림에서 벗어난 그리고 공업국가 어디 소리가 울리는 거지? 누구 스피커가? 너네들은 안 울려? 선생님 소리가?
저도 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저도 울려요. 그러면 미안한데 쌤 일단 마이크를 끄고 있다가 자기 발표할 때만 마이크를 좀 켜자. 지금 소리가 울리니까. 그럼 마이크 안 울릴 것 같아. 자, 금진에서 벗어나 공업국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했다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그 자리매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70년대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농민들이었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노동자로 변신, 바뀌게 된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원래는 다 농업국가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산업혁명에 따라서 공장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야.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장의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장님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지우가 사장님이야. 그럼 지우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의 목표는 뭐야, 지우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야. 자, 돈을 많이 벌려면 승민이 어떻게 해야 돼?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자, 근데 단지 투자를 많이 한다고 돈이 많이 벌어질까? 물론 이제 더 큰 사이즈여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투자를 했는데 뭐 네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오히려 뭐야? 손해예요. 손해를 보잖아. 그럼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네. 이익을 얻으려면 동아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음.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게 될 만한 사업, 성공한 사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 망하는 사업에 장기 투자가 하면 완전 쫄딱 망하겠죠, 오히려. 무조건 장기로 투자를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자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피자 가게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원료, 밀가루라던가 뭐 이런 그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즉 월급을 지출해야 되잖아. 그리고 각종 임대료, 뭐 세금, 이러한 지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지출. 반면에 수입은 피자를 판매한 금액. 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피자를 판매한 금액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이 부분에서 임대료나 세금 같은 경우는 고정, 어떻게 그 사장님이 마음대로 깎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원료 같은 경우도 피자를 많이 팔수록 원료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원료도 조금 더 이렇게 값싼 원료나 이런 걸 찾는 노력도 필요한데 제일 만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원 인건비, 월급을 뭐 하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깎는 거야. 그 대신 직원들 일을 일을 많이 시키면 그럼 직원들 일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 사장님들 이른바 저임금, 월급은 조금 주고 장시간 노동, 일은 뭐하고 많이 시키고 또 원래 직원들이 일하는 곳의 공간을 원래 좋게 만들어주고 이러면 다 그게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되도록이 뭐 하는 거야? 지출을 줄이는 거야. 대신 일을 더 많이 시킴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요 사장님이 뭐라는 거야?
자기에게 이익이 더 크다는 거지. 자,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입장은 이런 가게나 공장을 뭐 하는 거? 늘리는 것.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것. 그러면 정부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사장님을 도와주는 거야? 이 노동자를 도와주는 거야?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게나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굴 도와줘야 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마이크를 끄고 있어갖고 얘기가 안 되는구나. 마이크를 켜야겠다, 얘들아. 소리가 나더라도. 정부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사장님이요. 정부는 사장님의 입장을 편을 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야 그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도 이른바 근로기준법, 법은 있었어. 노동법, 법은 있었어. 그런데 이 법은 단지 뭐일 뿐이고 법전에 있는 법. 이거 현실에 뭐야?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뭐해? 법 자체를 몰랐어. 노동자들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일하는 줄 알았어.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누가? 청년 전태일이 문제의식을 느낀 거야. 그리고 법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은 거야. 근데 사장님도 그리고 그 관리 감독하는 노동부 직원들도 아무도 청년 전태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청년 전태일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결국 청년 전태일 한 일이 뭐야, 지우야? 불을 어, 자기 몸에. 그걸 이제 분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분신을 한 건데 왜 분신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 아까 동화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청년 전태일이 분신이라는 방법을 택한 이유가 뭐야? 동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분신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 노동자들이 불에 타는 듯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분신을 통해서 뭐 비유적으로 알리는 거라고? 분신을 통해서 알렸다. 승민이. 왜 청년 전태일은 분신을 한 거야? 글쎄, 뭐랄까 그냥 사회에 관심을 해서 이거를 사회 관심을 끌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사회에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지우. 막 그 충격을 줘가지고 쇼크하게 한 다음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근데 아마 그 전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뭐? 절망과 분노. 그러니까 전태일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탄압만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절망과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아닌 건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몸을 불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호소, 그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걸 통해서라도 저렇게 나타내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화가 말했듯이 그런 그 노동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끔찍한 일을 감행했겠냐라는 어떤 그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국은 분신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런 분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실제로 그런 계기가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분신투쟁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불을 질러서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위에 있었고, 또는 높은 건물에서 뭐 요구사항을 내걸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투신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위에도 이러한 그 분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사라고 얘기하는데, 열사와 의사의 차이는 알지? 안중근 의사 이렇게 부르는데 안중근 열사를 안 부르지. 근데 전태일 열사라 부르고 전태일 의사를 안 부르거든.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누가 한번 설명해 볼까? 의사는 그 음. 무기 같은 거를 가지고 음. 싸운 사람이 열사는 맨몸. 이른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킨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의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열사 같은 경우 이른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알리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열사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른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생명이 절대적으로 소중한 건데 이렇게 분신을 하다니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뜻을 알린다 하더라도 분신이라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의 어떤 숭고한 결단이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승민이는 어떻게 평가해 이런 분신 투쟁에 대해서? 분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신 투쟁이요? 음. 뭐 사회에 나타나는 효과는 크지만 자신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서 하는 거므로 진짜 엄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그런 거다. 동화는? 사회에 알리려고 그렇게 분신 투쟁을 하거나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쇼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을 주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지만 그 슬픔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저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한 게 사실 제가 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분신하는 방법으로 하신 게 저는 그래도 그 감정은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쟁의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분신 투쟁은 아주 이렇게 극한 어떤 그런 분이고, 최근까지도 이런 분신을 감행한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분신을 감행했던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그 타다 서비스라고 알아?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 해갖고 이게 요즘에 일반화됐어. 카카오 카톡으로 이렇게 택시를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가